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됩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 차원의 핵심 전략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미래 경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것이 국가 전략 산업 핵심 과제가 되고 있죠.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지난달 반도체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요. 22대 국회 들어서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지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 K반도체가 주도권을 쥘 방법은 무엇일까요? 국내외 반도체 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짚어보고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오늘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현재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선임연구원으로 계시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국회 국구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위원장을 맡으셨던 양향자 전 개혁신당 국회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주일본 한국대사관 경제과 전문 조사역으로 계셨던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전문연구원이십니다. 김양팽 박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반도체 공정정비 프로그램 디렉터로 계셨던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최린호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도체 빼고 미래 경제를 설명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그죠? 우리 박 장관님 최근에 펴내신 책에 보니까 반도체가 이제는 뭐 필수를 넘어서 무기가 됐다고 하셨던데? 네, 맞습니다. 진짜 무기입니까? 아, 그럼요. 전쟁입니까? 그럼요. 패권의 핵심입니다. 국가 간. 왜 그렇죠? There is no AI without chips라고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I도 반도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 이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군사 전략의 그 핵심 무기까지 모든 곳에 반도체가 들어가고요. 반도체는 한마디로 연산력이고 이것은 계산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이 계산기가 우주 발사하는데도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싸고 있는 게 반도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미 전쟁이 시작됐죠? 미국, 중국 뭐 이렇게. 그죠? 그렇습니다. 특히 대만 같은 경우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도 반도체 산업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AI, 데이터, 통신, 그리고 뭐 2차 전지, 바이오, 배터리, 그리고 커머스, 뱅킹, 모빌리티, 아까 말씀하셨던 우주. 거의 모든 산업에 반도체가 필수기 때문에 예. 이 반도체 없이는 국가의 주권을 논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선 좀 간략히 상황 정리를 하면 반도체도 종류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을 달리는 건 메모리 반도체죠. 네. 네, 뭐 다른 분야가 뭐가 있죠? 우리 박사님. 일단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산업이 편성돼 있고 거기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렇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만은 사실 그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자체가 이제 메모리는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그대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반도체고요. 그 이외에 이제 연산이라든지 이런 빛의 뭐 조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그것을 예전에는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명칭을 썼었고 최근에는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는 용어로 대체를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메모리와 이 시스템 쪽이 어디가 더 큽니까? 일단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크기에 따라서 뭐 금액이 매겨지는 게 아니고 기능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개수라든지 중량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 전체 시장을 그냥 통으로 보는 금액으로 돈으로. 예. 계산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봤을 때 전체 시장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단가가 많이 떨어져서 약 23.6%, 25%가 채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보통 약 3분의 1이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나머지가 시스템 반도체 시장 크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3분의 1 영역에서 1등이고 네, 맞습니다. 훨씬 이보다 큰 3분의 2 영역에서는 우리가 좀 뒤처지죠. 많이 뒤처지죠. 그런 거죠. 네. 최 교수님. 예, 지금 그 분류하신 게 이제 메모리하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게 이제 폰노이만 컴퓨팅 반도체라는 게 이렇게 큰 산업이 된 것은 그 반도체라는 게 부품으로서 이 컴퓨팅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컴퓨팅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커졌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AI라는 것은 이 폰노이만 컴퓨팅이 아닌 다른 방식의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이라든지 추론을 하는 기능인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청하는 부품인 반도체의 모양이 굉장히 많이 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컴퓨팅이 바뀌면서 그런 부품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빠르게 따라가지 못한 데서 기인한 바죠. 지금 최 교수님 하신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AI 반도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1등이었는데 이제 대전환을 해서 AI 반도체에서 한국이 과연 어떤 위치를 차지할 거냐, 이게 이제 앞으로의 엄청난 커다란 과제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파도가 두 가지가 저는 닥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AI 시대로의 전환과 반도체 산업의 전략, 요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이 이제는 반도체 공급망을 서로 자기를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서 서로 양쪽을 견제하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국도 중국도 무시할 수 없는 국가란 말이죠. 과연 그럼 이 미중의 경쟁으로 인한 세계적 공급망 재편의 이 흐름 속에서 우리 반도체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큰 파도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뭐부터 얘기할까요? 그런데 미중부터 얘기할까요? AI부터 할까요? 우선 아까 그 김양평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 돈의 크기, 시장의 크기. 지금 보시면 7대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그런데 당장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엔비디아가 오늘 시총이 4,400조. 네. 네. 그런데 이제 135불까지 올라갔다. 그렇죠. 삼성은 이제 522조. 그리고 TSMC가 1,300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가 이제 522조인데 메모리 반도체 가장 큰 기업 두 기업이 이제 SK 하이닉스까지 하면 두 개 합치면 한 700조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크기가 한 7대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요. 네. 미중 경쟁부터 할까요? AI부터 할까요? 미중 미중 경쟁부터 경쟁부터 할까요? 가는 게 얘기해야 맞습니다. 네. 미중 경쟁이 우리한테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거기에 단적으로 그냥 답변해 보시죠.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우리가 1등 국가를 하면서 반도체라는 것이 그 동북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물론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고 설계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미국이 패권을 쥔 상태에서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분업적 협력이 비교적 잘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메모리, 대만은 TSMC는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 그런데 이제 AI 반도체로 넘어가면서 이 서플라이 체인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서플라이 체인이 바뀌어야 돼서 서플라이 체인의 그림을 지금 새로 그리고 있는 단계인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한국과 대만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 새로운 뉴 서플라이 체인에. 근데 그 새로운 뉴 서플라이 체인에 한국과 대만이 빠지고 누가 들어갔냐?
바로 일본과 싱가포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AI 반도체,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난 30년 동안 한국에 넘겨준 메모리 반도체의 그 서력을 AI 반도체로 다시 이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고요. 싱가포르는 패키징 분야, 그러니까 AI 반도체의 후공정인 패키징 분야를 우리가 강국으로 가겠다. 네. 이겁니다. 그러면 한국과 대만이 빠져 있는데 그러면 이 한국과 대만이 빠져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한국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냥 메모리 반도체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더 이상 캐파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호의적이지 않다. 미국이. 대만은 너희가 하던 대로 시스템 반도체 그거 그냥 하는데 여기서 너희가 더 캐파를 늘리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겠다. 왜? 중국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은 북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일본과 일본과 싱가포르에 나눠주겠다라는 게 미국의 속셈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그동안에 반도체 외교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성적표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좀 기회라기보다는 위기적. 지금 현재는 위기입니다. 위기적 지금 현재는 측면이 크네요. 위기인데요. 제가 기회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분업적 협력에서 중국 포션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중국에다 많이 팔기도 하고 또 미국도 이걸 허용을 해줬어요. 예. 그런데 중국을 계속 지금 규제 대상으로 놓고 수출도 미국이 못하게 하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빈 공간을 한국이 어떻게 파고 들어가느냐? 이것이 우리한테는 또 한 번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빈 공간을 그렇게 썩 잘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분들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이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가장 크게는 그 중국을 배제하는 쪽으로 그렇죠. 가고 있어서 큰 축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큰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중국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 미국과 같이 지원책을 가지고 자국 내에 공장 지으라고 하면 또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이제 해외에 이렇게 투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국에 공장 짓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은 중국을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제재하는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근데 공급망 재편이 우리 반도체의 기회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이제 우리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이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위기고 굉장히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은요. 싱가포르하고 인도가 지금 중립 노선을 걷고 있어요. 이게 반도체하고도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교부에서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 와가지고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요. 외교에 있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 그거 자체가 실패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아예 딱 천명을 하고 돌아가서 지금 양쪽 양다리 외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패키징을 키우면서 중국과의 어떤 그런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도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지금 모리 총리가 DC를 방문했죠. 그런데 인도에 지금 인텔 인도 공장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인텔 인도 공장에 그 약 5조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인텔이 이 5조가 정말 가슴 아프게도 SK 하이닉스의 다롄 공장을 판 돈이 지금 그리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정말 가슴이 아픈 거죠. 근데 인도가 저렇게 중립적인 상황을 지키면서도 미국의 큰 소리를 아주 뻥뻥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은 북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나 인도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외교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반짝 차리고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반도체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점검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패권 경쟁은 딱 두 번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1980년대 중반에 미국과 일본의 패권 그렇죠. 경쟁이었고요. 그 당시에 사실 우리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반도체 시장이 성장했고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패권 경쟁이 벌어지면서 당장은 우리에게 기회가 됐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첨단 장비 수출을 제재를 하면서 그만큼 중국이 반도체 이 제조 기술의 습득이 늦어지고 있고요. 그 덕분에 우리는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기회였는데 예. 이게 이제 미중의 패권 경쟁에서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전환이 되면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미국과 일본이 지금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일본이 다시 TSMC를 불러들이고 그리고 라피더스라고 자기들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에는 이제 미국의 기술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미국이 한국보다는 다른 일본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건 우리에게는 사실 위기가 된 거죠. 처음에는 기회였다가 지금은 위기로 전환이 됐고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이제 장관님이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외교적인 이 해결책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국내에서의 그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 교수님. 예, 조금만 더 보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제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유사시에도 가상의 적국인 중국과 같은 기술의 반도체를 쓸 수 없다. 같은 기술을 쓰게 할 수 없다라는 데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들어가는 아까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첨단 반도체 공정할 수 있는 장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못 들어가게 하고 그것이 굉장히 반도체 쪽 소자 산업, 중국은 엄청나게 소자 산업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소자 산업이 가장 좋은 샐러리를 줄 수 있는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꼭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굉장히 더디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팹 하나를 짓는데 한 20조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20조 들어가가지고 돈을 건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산업입니다. 소자 산업은.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데는 국가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나라에서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기업들을 쫓아가서 할 수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없다는 거죠. 중국밖에 없다는 거죠. 그 나라가 발전 못하게 한 거로 봐서는 굉장히 큰 기회죠, 사실은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나라들이 추격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라는 그런 걸로 보면 또 위기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어떤 저는 지금까지 잘해오던 메모리 분야는 HBM 등과 같은 이런 어떤 그 하이텍 쪽으로 첨단 기술 쪽으로 좀 더 발전시키고 이것을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있죠. HBM이 뭐죠?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는 메모리 칩을 8단 내지 SK 하이닉스는 8단으로 쌌고요. 삼성은 12단으로 쌌는데 지금 이 12단 싼 것이 아직 수율이 좀 안 나오고 있어서 엔비디아하고 계속 그런 상황이고요. 이 HBM을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메모리 칩 한 장으로 돌리는 거가 이제 이 속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8단으로 쌓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캐파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빠르게 돌죠. 네, 빠르게 돌잖아요. 근데 이거를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오면 우리가 금세 그 속도로 이게 이제 돌아가는 거고 그냥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 HBM이 과거에는 이게 값이 너무 비싸서 시장 점유율이 아주 낮았습니다. 1% 정도.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제 AI, 특히 오픈 AI, 챗GPT가 나오면서 이 메모리의 용량이 많은 것을 결정하다 보니까 수요가 점점 늘고 있고 그리고 값도 비싸게 받을 수 있고 고부가 가치 상품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과거에는 삼성은 메모리 칩을 찍는데 너무 그쪽에 장사가 잘 되니까 이쪽으로 눈을 못 돌렸던 거고요. SK 하이닉스는 2등이니까 그거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투자한 것이 지금 빚을 발하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잘해야 됩니다. 근데 확실하게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 경쟁자가 미국의 마이크론입니다. 그러니까 HBM을 생산할 수 있는 3개 회사는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것만 갖고 과연 되느냐? 아까 7대3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부분의 70%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이제 저희가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AI 칩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설계 부분, 디자인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그 패키징 부분. 제가 보기에는 설계는 이게 투자가 많이 들고 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고요. 패키징 부분이 이제 이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미 TSMC가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R&D 투자를 잘하고 인력들을 잘 끌어모아서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승부수를 걷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미래 반도체가 달려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하실 말씀? 예, 보태드려서 말씀드리면 예, 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했잖아요. 컴퓨팅이 폰노이만 방식에서는 아까 구분한 대로 로직,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만들면 됐습니다. 근데 HBM이라는 건 뭐냐면은 AI를 하려다 보면은 그렇게 대화를 가끔 하면서 하는 두 칩을 만들어서 안 된다는 거죠. 얘네들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교환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다르게 만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기술 쓰다 보면은 충분한 데이터를 못 공급해 주니까 D램을 쌓고 구멍을 많이 뚫어가지고 통로를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빨리 계산할 수 있는 GPU를 바로 옆에 붙여서 패키징을 붙여가지고 해야 된다는 완전히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 30년 했지만 가장 큰 변화가 예.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어떻게 적응하냐가 반도체 산업을 결정되는 거죠. 기업에. 근데 지금 잘 적응하고 있어요? 네. 우리 기업들은? 우선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 납품을 하고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K 하이닉스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뭐 삼성도 곧 그리고 납품할 이제, 것처럼 지금. 삼성도 뭐 발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이제 포를 받으면 또 납품이 될 건데 우선 그 HBM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이렇게 좀 편안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고속도로가 왕복 1차선이었던 것을 10차선 정도로 예. 왕복 10차선 정도로 넓혀서 차가 한꺼번에 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고 그런데 우선 이제 HBM도 기술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술력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하이 레벨의 기술력을 발휘해야만 어떤 엔비디아도 어떤 다른 어떤 그 유저들도 대한민국의 메모리를 또 갖다 쓸 거고 또 그에 맞는 또 비메모리 영역에서도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HBM이 엄청난 이제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데 사실 이 수요와 맞닥뜨려서 아까 말씀하셨던 GPU라든지 다른 그 주변의 어떤 그 비메모리 영역에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근데 그런 쪽도 지금 뭐 우리 삼성이나 SK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선 파운더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TSMC가 70%의 마켓이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한 2위라고는 하지만 한 자리 수잖아요. 7대 1 정도 됩니다. 예. 10% 정도 우리가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기술력으로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국은 기술 인재죠. 인재의 그 부족으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사실 메모리 반도체를 1983년도 동경선언, 28 동경선언으로 이제 삼성이 시작해서 93년도에 10년 만에 1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지금 31년째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4,400조 예, 글로벌 예. 시총이 가는 동안에 이게 2020년도 10월 달만 해도 280조였습니다. 삼성이 349조. 예. 예, SK 하이닉스는 보이지도 않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3년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522조 대 4,400조가 되니까 결국은 시장이 어디로 무빙을 하느냐? 결국 AI 반도체, AI 산업을 향해서 그렇죠. 결국은 비메모리 영역으로 급속도로 정말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주도권을 그래도 2위라도 지켜야지 결국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주권국가, 예. 과학기술 패권국가가 된다고 봅니다. 네. 2위가 흔들리고 있죠. 네. 사실상 1위도 사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엔비디아한테 우리는 HBM이라고 훨씬 뭐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고성능화된 메모리 반도체를 부품을 납품하는 것이지 결국은 엔비디아가 4천조까지 이렇게 간 거는 네.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그 우리가 제공한 부품을 가지고 만든 제품이 AI에 꼭 필요하기 때문 아닙니까?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걸 못 만들어요? 현재 못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만듭니다. 엔비디아의 네. 대표적 상품이 H100, 그다음에 쿠다 뭐 이런 네. 것들인데요. 이 H100은 이제 값이 저렇게 왜 많이 올라가냐? 현재 그 수요가 그러니까
그 공급을 못 따라가는 거죠. 예, 예. 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양양자 의원님이 삼성도 우리 사회자님이 그러셨구나. 삼성도 할 수 있다. 뭐 이제 해야 된다. 예. 그게 뭐냐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납품하는 그 수요만 갖고는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부족하고 그렇죠. 이 삼성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왜 저걸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냐면 마이크론의 그 HBM 수율이 현재까지는 삼성의 수율보다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상당히 기술자들이 의심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의 어떤 경쟁력에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지금 현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엔비디아에 부품만 낼 뿐이지 말씀하신 그 비싼 H백 같은 건 못 만들어요. 못 만듭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제가 반도체 산업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은 반도체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시스템 업체들, 패밀리스들이 주로 하죠. 그리고 그걸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그리고 이제 거기에 쓰이는 메모리가 있거든요. 이 산업군을 보는데 AI 반도체 시장에 들어가면서 누가 주도권을 잡고 하느냐면은 시스템 반도체가 가장 크게 잡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패밀리스가. 그래서 엔비디아라는 게 가장 강력한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통합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파운드리가 그다음에 메모리가 가장 그 시장에서는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전체로 보면 어떻습니까? 7대3 정도로 3에서 우리가 1등을 해왔는데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8대2, 9대1이 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예. 지금 이제 반도체 시장의 구조가 말씀하신 폰 노이만 구조가 바뀌면서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융합적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도 어차피 AI라든지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는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그만큼 줄어들지는 않고 같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성장해 간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말씀하신 HBM 같은 경우도 이제 D램의 첨단 메모리 제품이죠. 반도체라고 예.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5배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첨단 메모리 반도체가 또 나오게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크기는 같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대3 정도를 유지할 거다? 그렇죠. 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말씀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줄지 않는 건 맞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중국이 이것을 이제 포션을 늘려가고 그렇죠.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제품이 누리던 그것을 중국 시장이 이제 이게 잡아먹기 시작하면 우리는 양쪽에서 이제 그 힘들어진다. 네. 이런, 이제 더 큰 문제는 사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어떤 그 기술들, 차세대 반도체 기술들이 기술력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삼성이나 SK는 종속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지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큰 문제고 아까 그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는 점점점 이게 가치가 낮아지는 저부가가치화되는 코모디티화가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코모디티화가 되는 이 메모리 반도체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고부가가치 메모리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려면 기술력의 문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술 인재의 문제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 어떤 지원 체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좀 보고 다시 점검. 네, 다시 점검하고 미래 적어도 15년 후를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지금 미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발빠르게 어마어마한 지원금까지 주면서 전 세계 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어찌 보자면 미국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보겠다. 그렇죠.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거기에 그냥 뭐 지원금 받으면서 미국에 공장 짓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원금을 받게 되면 중국에 수출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가운데 끼어 있는 샌드위치 신세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죠. 답답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그냥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반도체 AI 국가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예. 민간, 학자, 또 정부 전체가 모여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거를 좀 논의하는 장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요. 정부가 반도체 산업이나 AI 정책을 끌고 가는 시대는 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정부보다 훨씬 앞서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학자, 뭐 민간 기업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다음에 우리가 서로 분업하고 협력해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네. 좀 더 친밀하게 논의해야지 각자 도생으로 가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반도체와 AI가 이미 국가 간 리그가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분업적 협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원천 기술 장비 경쟁력이 다 미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주국인데 도대체 우리 그 코로나 무슨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조 클러스터가 있는 국가가 이제는 패권을 준다라는 예. 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 자기들도 네. 제조를 그렇죠. 하려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그 석유가 나오는 국가가 패권 국가였다면 지금은 정말로 반도체 제조 국가가 패권 국가가 되는데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이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라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최대 15%를 줍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도 세액공제 25% 합하면 사실은 실질적인 지원율이 40%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에 지자체는 모든 것을 다 또 지원해주면서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고 우리 뭐 영인의 전력 문제, 용수 문제 이런 문제가 정말 이제 큰 문제가 될 텐데 일단 테일러시만 봐도 지자체가 전력 문제, 용수 문제, 뭐 고속도로까지 다 해결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미국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런 지원도 굉장히 매력적인 데다가 반도체 기술이나 시장 면에서 어떤 그 미국이 차지하는 어떤 그 지분을 생각해 볼 때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업이라고 해도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제조 클러스터를 계속 미국의 공장에 뭐 애리조나에 테일러시에 주고 나면 육참골단되는 거죠. 우리는 살점 한두 점 받고 그냥 뼈를 통째로 내주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이 테일러 공장을 지난 3월 달에 갔다 왔었어요. 예. 거기 가니까 삼성도로라고 아예 네, 딱 삼성전자, 삼성 익스프레스웨이라고 돼 있죠. 도로 이름이 삼성. 도로 이름이 네. 삼성 익스프레스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 지방의 그 지방 주의 지원이 아주 센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국회에서 논쟁이 펼쳐지는 그 방향을 보면 아니 미국도 지원금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또 일본도 지원금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우리는 왜 지원금 안 주냐 뭐 이런 논리로 가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의 그 지원금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그 약간 떨어져 있는 어떤 지방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재생에너지나 뭐 태양광, 뭐 바람, 뭐 이런 어떤 재생에너지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 예. 아니면 물이 풍부한 곳. 그래서 콜로라도 강에 그 물을 따가지고 아리조나의 그 TSMC가 그래서 거기에 자리를 잡은 거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그 지정학적인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용인 클러스터를 그 지정한 거가 사실은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그 메리트 하나 이외에는 수도권인가 인근이라서. 네. 그 이외에는 이 조금 전에 양양자 의원님이 지정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 문제, 전기 문제 이거 정말 해결의 방법이 묘수가 아주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 정부가 용인 클러스터를 지정만 해놓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디테일을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뭐 산자부가 8월 달에 한다고 하긴 하는데 8월 달에도 과연 묘수가 있을까요? 처음엔 LNG 3기로 한다고 했다가 아리백 가지고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송전선을 깔아서 뭐 저 서해안에서 뭐 저 호남에서 전기를 끌어온다고 했다가 또 이게 그러면 송전선은 어느 세월에 까냐 뭐 이게 또 공격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SMR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소형 원자로. 네, 소형 원자로. 근데 이 SMR이라는 거는 지금 미국에서 딱 한 기가 3만 떴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성능이라든가 이런 안전성 평가가 덜 돼 있는 거라서 예. 이것이 다 잘 되려면 미니멈 5년, 10년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 거예요.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으로 제가 들은 얘기로는 뭐 수소로 하겠다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좀 뭔가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저 미중 경쟁과 AI 시대의 어떤 그 큰 흐름의 변화에 대한 얘기는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아까 이제 반도체 AI 국가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야 한다. 또 용인 클러스터 좀 문제가 좀 많다. 요 얘기를 지금 바로 가지고 우리 정부가 이제 그러면 뭐 지금 각종 뭐 금융 지원을 한다, 세제 혜택을 준다, 게다가 직접 지원금을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 바로 이제 정부 지원책에 대해서 한번 우리 최 교수님 얘기해 보시면. 예, 왜 이 지원금 얘기가 나오게 됐냐면 이제 미국,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이 국내 산업이,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크게 타격을 받았죠. 반도체 부족으로서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국내에 퍼실리티를 가져야 된다, 생산하는 걸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갖지 못한 파운드리, 최첨단 파운드리라든지 패키징 부분을 갖다가 들어오라고 그랬죠. 그렇죠. 보조금을 들어오고 유럽도 마찬가지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주면서 자국 내 메이커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산업들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부에서는 우리도 무엇인가를 주면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고, 거기에서 과연 어떤 걸 해줄까라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거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직접적 보조금, 그러니까 직접적 지원이라는 것이 이제 다른 국가들의 추세인데, 예. 한국은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반도체가 차지하는 국가 산업 내 위상 이런 것도 생각할 때 굉장히 복잡한 퍼즐이죠. 복잡하다. 근데 이제 우리 최 교수님 아직 결론을 못 내리셨군요. 예, 예. 의학님. 근데 지금 누가 속 시원하게 뭐 보조금을 뭐 이렇게 사실 이렇게 주자 이런 것은 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데 화두만 던져진 그렇죠. 거죠. 근본적인 해법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 경쟁국, 경쟁 기업들 상황을 보면 그렇고요. 근데 일단 현행 그 세법상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시다시피 영업이익이 발생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세액공제가 갖고 있는 어떤 맹점이 이렇게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런 직접 보조금이 가장 효과적이고 전 즉각적인 어떤 투자를 촉진하는 수단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도체 육성 정책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건데, 또 미국이나 일본, EU가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까 또 1, 2년 사이에 기업 투자가 이렇게 확대됐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지원을 이런 보조금으로 줘야 되느냐? 아직까지 국민들께서는 삼성의 뭐 보유금이 얼마인데, 현금 보유금이 얼마인데 또 지원을 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보조금을 받고 출발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은 속 시원히 얘기를 할 때가 됐다라고 지금 보고 김 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양희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보조금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일본 그리고 EU에서도 보조금을 줘서 지금 공장을 막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조금에 대한 최종적인 효과까지 우리가 보장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공장들을 너무 많이 짓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이미 용인이라든지 큰 계획들이 진행 중이었고요. 예. 사실상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서 그렇게 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은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한 현상,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산업이 반도체 때문에 멈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은 2020년 이후고요. 근데 우리는 용인에 이제 SK하이닉스가 발표한 게 이미 2017년도에 계획을 발표했고 2019년도에 정부에서 산업부에서 이제 허가가 나서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그럼 사실상 그런 공장이라든지 이런 클러스터 형성 자체는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이런 우리의 스토리가 있고 계획이 있는데 미국과 일본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우리도 무조건 줘야 된다라는 건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보조금 문제와 예, 관련해서는요. 이제 지금 최종적 효과가 과연 있느냐, 이제 김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이나 일본, 뭐 인도, 유럽에 짓고 있는 인텔 공장이라든가 뭐 TSMC, 뭐 각종 공장들이 지금 다 들어서고 있잖아요. 이 공장들이 정상 가동되는 시기를 대략적으로 2028년에서 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인 클러스터가 지금부터 박차를 가한다고 해도 뭐 2030년 정도나 되면 이제 이게 돌아갈 텐데요. 그러면 그 당시가 됐을 때 이제 과잉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전기를 다 재생에너지로 가져옵니다. 네. 그러니까 전력값이 거의 안 드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이게 지금 재생에너지에 대한 플랜이 지금 정부에서 전혀 없잖아요. 특히 이제 일본은 홋카이도 같은 경우에 미국에 와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반도체의 3대 조건, 사람, 물, 전기. 홋카이도처럼 물이 풍부한 곳이 어디냐? 홋카이도처럼 재생에너지가 퍼펙트한 곳이 어디냐? 또 일본처럼 인력 양성과 균질된 훈련된 노동자가 있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 동북아시아의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 한국의 용인 클러스터를 만약에 저희가 외국에 가서 설명하면서 외국 기업들을 유치했을 때 사람 구하기는 쉽다. 그러나 물과 전기 어떻게 할 거냐? 이 물값 어떻게 할 거고 전기값 어떻게 할 거냐? 특히 물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물이 풍부한 국가가 아니잖아요. 물이 풍부한 국가가 아닌데 그럼 SK 하이닉스가 2017년에 계획하고 2019년에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4년 지난 5년 동안 왜 땅만 파고 있었냐? 용인시하고 이 물 문제 해결 안 됐고요. 전력 문제 전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하나 들어갈 때도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용인 클러스터가 10기가와트가 들어가요. 그럼 이 10기가와트는 수도권이 지금 사용하는 전력의 4분의 1입니다. 어허. 그럼 이 4분의 1을 어디서 어떻게 갖고 올 거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예. 외국 기업도 들어오고 중소기업도 거기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화두로 이제 좀 공론화시킬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박 장관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그 문제 이전에 인프라 해결이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거에 물이나 대한 전기 해결이 우선이다. 플랜을 세워서 이걸 국민들한테 발표하고 또 외국에 나가서도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확신을 줘야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보조금 준다고 해서 그 보조금만 딱 따먹고 그다음에 나중에 2030년 돼서 정말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전기값은 다른 데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싸게 단가가 들어가고 예. 물 해결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 되면은 경쟁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원래 물이나 전기 같은 인프라야말로 정부나 지자체가 감당해야 될 거 맞잖아요. 장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정부나 지자체의 일입니다. 예. 사실 보조금을 주는 것도 사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렇죠. 국가 산단이 딱 구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때 보조금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가 결정이 그렇죠. 될 건데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4년 국회에 있으면서 이게 그 국가 산단 지정해놓고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하는 데까지 지금 그러면은 그 구축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프라 예산이 작년에도 제로, 아마 올해도 제로, 재작년에도 제로였을 겁니다. 인프라 예산이 없어요? 없습니다. 하하.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시작이라도 할까 하고 용인을 한 1,000억 정도를 세웠던 그런 이제 경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인프라 예산을 국가라고 해서 정부라고 해서 지자체라고 해서 지정하지 아니 예산을 확보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겠습니까? 저는 사실 우리가 657조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사실 대만이 얼마 쓰는지 아셔요? 대만이 2,300만 명의 인구에 117조를 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구 비례로 보면 290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57조를 쓰고도 그런 인프라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최근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다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대한민국은 갈등 비용이 232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각종 금융 세제, 현금 지원 등등도 검토해야 되고 뭐 지금 국회에도 법안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보다 최우선적으로 인프라 문제 해결이 진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습니다. 뭐 네. 그렇게 근데 좀 그게 말씀. 결국은 다 국민 세금이고 그러니까요. 국민들한테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를 나중에 전력값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게 경쟁력이 없다면 그때도 또 국민들한테 n분의 1로 나눠달라고 또 요구할 건지 예. 이게 좀 깝깝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송배전선이 없어서 네. 발전 설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동을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문제까지를 총체적으로 다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전기가 남아도는 것은 전남하고 전북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전기가 남아돌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일단은 전기가 남아도는 것을 우선 지역 클러스터 국가 산단 지역으로 검토하는 것이 그것이 상식입니다. 상식이고 예를 들면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것이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지역에 들어있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외국의 왜냐하면 경우? 예. 이 물 문제만 하더라도요. 사실 반도체에서 이 식각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불화수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환경오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예. 물론 삼성 평택 공장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 문제를 자체 정화를 하는데 이 자체 정화도 결국 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미국이 이 반도체 제조, 매뉴팩처링 부분을 동북아 지역으로 띄워주게 된 첫 번째 원인도 바로 이 환경 문제였어요. 예. 그래서 이런 수도권 지역에다가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세우고 더군다나 용인은 그 상수도원 지역이잖아요. 모든 국민이 먹는 물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이 환경오염 문제가 삐끗해서라도 뭐가 잘못된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근데 지금 현 단계에서 네. 그 용인 클러스터를 없었던 일로 하고 다른 곳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선 약간 좀 제가 생각이 다른 거를 밝히고 하겠습니다. 박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지방으로 가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지 않느냐인데 반도체 공장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전력, 용수, 인력. 여기서 가장 무엇이 중요하냐? 인력입니다. 1번도 인력, 2번도 인력, 3번도 인력입니다. 한국이 반도체에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에서 공장을 짓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우수한 양양자 의원님을 포함한 분들 갖다가 그 당시에 최고의 능력을 가졌던 분들을 다 모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성공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점점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인력을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 산업의 구조도 이미 커졌고 그런 가운데서 그걸 갖다 지방으로 옮긴다. 그랬을 때 구할 수 있는 인력의 질, 그것이 과연 지금과 같을 것인지, 그랬을 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는 굉장히 다른 얘기죠. 두 분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네요. 저기엔 제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TSMC가 아리조나에다가 공장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연기됐어요. 연기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최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력 문제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아주 우수한 인력을 아리조나에다 데려오려고 했더니 돈을 너무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이 뭐라고 미국 정부에다 얘기를 했냐면 똑같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대만에서 만들면 10불, 아리조나에서 만들면 20불이 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에서 사람을 데려오게 해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허락을 해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노조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대만에서 인력을.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펜딩 상태인데요. 이 인력 문제는 세계 각국이 갖고 있는 공통 분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과 전력 문제는 공통 분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물과 전력 문제는 다 해결된 상태에서 클러스터를 지정한 거고요. 대한민국은 세계의 공통 분모인 인력 문제 하나만 놓고 용인을 지정해 놓고 물과 전력 문제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가격 경쟁력에서 2030년대가 되면 알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뭐 저는 잠깐 이렇게. 의견 차이 있는 정도로 정리하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인력 문제 얘기 나온 김에 이게 뭐 수도권이라 인력 확보가 되니 안 되니 이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앞으로의 이 반도체 분야의 인력 부족 상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다면서요. 네. 엄청나게 서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지금 들어가 있고 어찌 보면 우리 삼성, SK 출신들도 미국의 회사로 많이들 넘어가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 처음 들어서서 반도체 인력 뭐 100만을 양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우리 그 인력 확보를 위한 것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죠. 짧게.
저도 이제 히든 히어로스에서 그 인력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는데요.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될 것인가를 보면 결국은 반도체, 나노 기술을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예.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런 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필연 산업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산업이 있지만 그래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반으로 한 그 산업밖에 첨단 산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필연 산업을 규정을 하고 그것이 대세 기술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제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적 인식도 아직까지도 반도체 하면 어려워. 그리고 반도체 하면 의사보다도 훨씬 더 빨리 업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 그리고 여전히 산업공상의 문제. 그래서 반도체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없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의 어떤 처우 이런 것들이 되어야 엔비디아에서도 한국을 보고 우리 어떤 디아스포라들 우리의 청년들이 가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한국을 보면서 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엔비디아로 1군이 다 나가고 500명이 나가고 한 200명이 2군이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야 되는 일이 정말 대한민국은 이 필연산업 대세기술 이것이 반도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고 그 일을 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그 일을 원하는 청년들이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은 영웅화해줘야 됩니다. 이 박사님 우리 정부 들어서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는데 충분합니까? 지금 특화 대학이라든지 계약학과라든지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수도권 지역에 반도체 학과를 만들 수 있도록 허가를 했죠. 네. 근데 이제 충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게 반도체 산업이 워낙 빨리 이제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투입을 해도 계속 부족하다라고 부족하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키워야 되는 거죠, 규모를? 일단 인력이 부족한 거는 맞고요. 그걸 키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부분은 이제 아마 또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아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건 현실이고 그걸 이제 어떻게 키우느냐는 좀 더 많은 고민이 역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점검해야 될 게요. 지금 양양자 의원님이 반도체를 하는 사람들한테 자부심을 심어줘야 되고 학생들한테 꿈을 심어줘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의료 파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의대생 2,000명 증원. 그래서 지금 현장이 어떠냐? 공대에 갔던 학생들도 지금 다 재수하고 내년에 의대 가겠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저는 과연 이게 정책적으로 과연 옳은 정책이냐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또 이 스마트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 이 사람들 다 공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과대학생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런 어떤 우리가 자부심을 키워주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3만 불 넘어가게 된 그 계기가 반도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왜 이렇게 의대 증원 문제에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지. 대만의 경우를 얼른 비교를 해보면 대만은 반도체 엔지니어의 연봉이 그냥 평균적으로 의사보다 1.5배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대만은 이공계 이게 입시가 2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인력들이 이공계에 배출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오더가 하나가 더 많게 우리가 5만 명 나올 때 50만 명, 거의 9만 명 수준으로 연간 이제 배출되는 인력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도체라고 하는 게 이게 기술이 1000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만큼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리고 거기서 줄기가 또 1000개가 있어요. 한 기둥에. 그중에 저는 하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인재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드립니다. 사실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많이 데려와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이룬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 인재를 데려오는
그 어떤 그 패러다임 자체가 또 근본적으로 한번 변한 거거든요. 근데 그 변한 것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했던 인재 유치보다 한 단계 더 차원이 다른 의미의 인재 유치 전략을 써야 되고 그런 전략이 나와야 공대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참 문제가 굉장히 크고. 예, 그 인재 유치와 관련해서는 해외에서 인재를 수입할 수도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정책이 정말 너무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인재를 유치하면 정부에서 그 인재의 월급의 50%를 약 3년에서 5년간 정부가 대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도 세액 공제가 상당히 큽니다. 해외에서 들어갔을 경우에. 그런데 한국은 지금 여기에서 자라는 꿈나무한테도 이런 어떤 그 꿈을 심어주지 못하고 예. 해외에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한테도 어떤 특별한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참 격변하고 있는 시기인데 이걸 기회로 만들려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여러 가지군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제대로 점검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고요.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갑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원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반도체를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2만 2천 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6월 27일 정보량이 가장 많은데요. 6월 26일 정부는 18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 데 이어 27일 반도체 분야의 R&D 예산을 늘리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에 나서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업계의 반응 등을 전하는 기사가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관련 연관어를 살펴보면 미국, 한국, 지원 등이 자주 언급됐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자 일명 칩스법을 만들어 생산 공장에 보조금과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중국, 일본, 대만도 보조금을 투입하며 자국 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자 국내에서 반도체 지원 관련 법안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위원회 설치 및 보조금 지급을, 더불어민주당은 10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 지원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여야 합의로 반도체 지원법이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와 함께 언급된 주요 이슈에는 5월 경상수지, 삼성 파운드리, 인재 양성 등을 볼 수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이 개선돼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면서 5월 경상수지가 2년 8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도 2분기 실적이 10조 원을 넘어서는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남은 과제로 고대역폭 메모리 개발과 파운드리 수주 확대가 거론됐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시장 성장세에 비해 전문 인력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추진해 반도체 인재를 배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요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를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세계 각국이 엄청나게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지금 계획을 내놓고 있고 여당도 야당도 법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위기는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빠져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인력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더 짚어야 한다는 거고 각종 법안들에서 나오고 있는 세제 혜택이나 직접 현금 지원 같은 것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겠죠.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김 박사님 빼놓은 게 또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것들이랑 우리가 오늘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들이 뭐 대기업만 하던 그런 산업이다 해서 점점 조금씩 확산되고 뭐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산업이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공통적으로 인식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그러면 우수한 인재들이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이공계는 자꾸 의대랑 비교가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러한 분위기도 어떻게든 조금은 전환을 시킬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의과대학
다 이 정원을 채운 다음에야 최고 공대에 간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네. 최 교수님 뭐 빼놓은 거 있어요? 네, 한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고 한다면 소자를 만드는 소자 산업, 그리고 설계라는 페미니스트나 설계 산업이 있고, 또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나 부품과 장비 산업이 있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그게 굉장히 약합니다. 그 약한 이유를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항상 대답하는 건 그거는 많은 기술들을 개발해서 기술이 고도화됐을 때 발전되는 부분이다. 물론 사람은 소수가 필요하지만 부가가치는 훨씬 높은 산업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인구의 구조가 줄어들어가는 것 여러 가지를 볼 때 저희도 소부장 쪽으로 옮겨가면서 소부장 쪽으로 할 시기가 됐습니다. 일본이 마찬가지로 소자 산업을 하다가 소자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으면서 소부장 물론 같이 발전했지만 했거든요. 예. 저희 나라도 이제는 소부장 산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키워야 할 시점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페미니스트 소부장 산업 쪽으로 이제 정부가 이렇게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짚어야 될 부분이 그 중소기업이 하고 있는 산업이 이제 뭐 소부장 그리고 페미니스트인데 사실 이 세계의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대기업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대기업의 어떤 대기업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너무나 치우쳐서 또 페미니스트나 소부장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글로벌 기업이 국가대표 선수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 상황을 잃어버리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중소기업, 뭐 대기업, 뭐 이렇게 세액공제 비율을 뭐 다르게 하거나 다른 어떤 나라도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론을 제가 제기하자면 이 소부장을 갖다 중소기업의 이슈로 국한시키면 안 되고요. 저희가 경쟁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 다 외국의 대기업들입니다. 예. 굉장히 기술 고도화된 대기업들이니까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도 그렇게 커야 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첨언을 드리면 예. 메모리 반도체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전환을 해야 되는 AI 반도체는 대기업 혼자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야 되고 이 소프트웨어 개발은 기술의 빠른 발전을 따라가는 스타트업이나 벤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연대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기업의 자본과 스타트업, 벤처, 중소기업의 기술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이 AI 반도체 칩을 만들려면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생태계 구성을 어떻게 잘 조합을 이루어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민간 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 벤처들이 다 잘 이렇게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모델이 딱 엔비디아하고 TSMC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 그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뭐 지금 요 대목도 어찌 보면 이 정당 간에 지금 이제 여당 쪽은 대기업 직접 지원 이런 쪽에 좀 방점을 찍는다면 야당 쪽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지원 쪽에 좀 방점을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뭐 어느 한쪽에 방점 찍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두 개를 같이 엮어내고 묶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반도체 외교라는 말이 등장했을 정도로 저는 반도체 리더십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 우리 최진호 교수님부터 한 30초 정도 짧게 한 예, 말씀씩.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는 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력들이 필요하다는데 우리나라 지금 학생들 다 물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고 싶어 하는데 안 뽑아줘서 못 가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지금 왜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냐? 그만큼의 퀄리티가 높은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첫 번째, 우수한 해외 인력을 갖다 유치해야 되고, 두 번째, 대학 교육에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시설에서의 암만 칠판을 놓고 한 과거식 교육으로는 그런 우수한 인력이 나오기 어려워집니다. 네. 네, 김 박사님. 예, 최근에 이제 우리 반도체 지원에 대해서 1월부터 민생 토론부터 계속 얘기가 이어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을 많이 하겠다는 그런 이제 수치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실행된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국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실행이 돼야죠. 양 의원님. 저는 이제 세계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이 반도체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 강국으로 가는 길, 과학기술 패권 국가를 이제 쓰기도 했는데 대내적으로는
국민이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이 잘 사는 강한 나라. 대외적으로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과학기술 백권과 그것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 그런데 지금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굉장히 정쟁으로 인해서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처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22대 들어서는 이제 여야가 공히 이 산업을 제대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당리당략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부와 또 국회가 또 모든 정당이 함께 힘을 모아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네. 박정원. 네, 대한민국이 2021년에 3만 부를 넘어섰고요. 이제 5만 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5만 부를 향해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는 똑같은 것을 찍어놓고 쌓아놓은 다음에 사가세요. 이런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대기업이 컸어야 되지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많은 엔지니어들이 여기서 각자가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고 이것을 발휘해서 이것이 이제 자산의 어떤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것으로 이제 점점 커져야 되거든요. 그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만 국민소득 5만 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도 바뀌어야 되고요. 또 이런 조직 문화의 어떤 유연성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하려면 지금처럼 지시하고 오다하는 수직적 문화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수평적 거버넌스를 만드는 유연한 문화에서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대전환기를 맞아서 큰 변화, 변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전환기이고 세계 각국이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이걸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빨리 좀 머리를 맞대고 이제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지원 정책들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실천력 있는 국회의 모습이 좀 펼쳐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